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보정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시간 수업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렌즈를 닦는 거예요. 자, 보통 카메라의 렌즈는 크기 때문에 얼룩이 묻어 있더라도 화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렌즈는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얼룩이 묻어 있으면 화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좌 때 실제로 그런 수강생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너무 뿌옇게 나온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렌즈를 봤더니 정말 렌즈가 얼룩이 많이 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렌즈는 안경 닦는 천이나 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쓱 닦는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사이즈와 화질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일단 갤럭시 기준으로 먼저 보면 갤럭시 기준에서 위에 보면 촬영 모드에서 말하는 거예요. 촬영에 들어갔을 때 위쪽에 보면 이렇게 3대4 또는 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3대4로 찍을지, 9대16으로 찍을지, 1대1로 찍을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할 때 요 위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한번 눌러주시면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4대3으로 할지 아니면 정방형, 즉 1대1이죠. 정방형으로 할지 16대9로 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화소 개념을 알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큰 이미지에서 제가 여기 아주 작은 부분이죠.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정사각형 모양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고 이거를 바로 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카메라에는 옛날에 이제 필름 역할을 하던 게 센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센스라고 하고요. 이런 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센스는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일반적으로 센스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질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근데 요즘에 이제 갤럭시에서 말하는 포인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억 화소, 2억 화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갤럭시를 고화소 때문에 구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때 내가 여기 4대3, 16대9, 1대1 이런 걸로만 촬영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1억 화소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4대3, 108mP라고 나오죠. 108mp 뭘까요? 메가픽셀, 즉 100만, 100만, 1000만억. 그래서 1억 8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64mp 또는 200mp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야지만 고화소 촬영이 가능하다. 근데 아이폰은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보셨다시피 센스가 작아요. 센스가 작은데 거기에 화소를 많이 넣어봤자 화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센스가 큰 아이폰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갤럭시에서 이렇게 108mp, 즉 1억 화소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형 인화에는 유리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만한 사이즈로 인화를 해요. A4 용지 정도로 인화를 할 거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해도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이미지, 이렇게 큰 이미지로 인화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사진을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1억 화소가 유리하겠죠. 자, 그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몇 대 몇 비율일까요? 4대 3입니다. 요건 몇 대 몇일까요? 16대 9. 이건 몇 대 몇일까요? 1대 1. 아까 아이폰에서 본 정방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구도를 잘 못 맞추겠어요. 사진만 찍으면 자꾸 어정쩡한 사진만 찍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 1, 이 1대 1을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직접 설정해서
촬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9대16이 더 어울리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1대1이 더 어울리는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 포맷은 이처럼 4대3입니다. 4대3 포맷이 기본이다. 결국 4대3을 사진을 잘라서 보이는 게 16대9고 1대1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사진 촬영에서 풀로 가끔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풀로 쓰게 되면 이게 풀입니다. 이게 4대3이에요. 자, 풀로 쓰면 내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꽉 차 보여서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 4대3 이미지를 엄청나게 잘라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풀로 촬영한 사진은 나중에 되게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질이 많이 떨어진, 즉 이미지의 크기가 작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올려보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돼요. 내 위치 정보를 동의할 건지. 그러면 장점이 바로 어디서 촬영했는지를 알려주죠. 가끔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디서 촬영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더 공부하면 이렇게 메타 값, 즉 F값,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사진 촬영 모드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려고 딱 폼을 잡았을 때, 자, 여기 위쪽에 보면 뭐가 있죠? 톱니바퀴 모양 있죠? 자,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걸 켜게 되면 이렇게 격자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3분할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3분할을 했으니까. 자,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도 카메라 세팅, 자, 설정에서 카메라 들어가면 격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 그리드라고 돼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걸 켜시면 똑같이 아까처럼 3분할선이 켜지게 됩니다. 이걸 왜 켜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도를 내가 잘 못 잡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러한 구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어떤 구도? 황금 비율을 이용한 구도입니다. 자, 황금 비율은 현대 와서는 유사과학이라고 그렇게 밝혀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비율 1대 1.618이라는 물론 무리수죠. 이 1대 1.618이라는 비율에 맞춰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면 꽤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황금 비율을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황금 나선형이라고 해서 이 황금 비율에 맞춘 나선형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종착점이 여기 총 네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켠 격자선, 그렇죠? 격자선이 만나는 점. 자, 격자선이 만나는 점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네 개가 있습니다. 이 격자선이 만나는 점 근처에 황금 스팟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직접 우리가 피사체를 두고 촬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피사체라는 말은 우리가 촬영하는 대상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꽃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앞에 예쁜 먹음직스럽게 생긴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도 예뻐야지 잘 나와요. 아시죠? 자, 그렇게 있을 때 예전에 그냥 중앙 구도로 중앙에 두고 촬영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에 두고? 네, 그렇습니다. 이 황금 스팟이나 또는 격자선이 만나는 점, 여기에 두고 한번 촬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구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지만 태안의 신두리 사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가 거의 수십 년에 가까운 수년 전에 웨딩 촬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가운데 있지 않고 황금 나선형이 돌아가는 이 황금 스팟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도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눈은 가운데를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황금 비율상에 봤을 때 더 익숙하게 보이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러니까 자, 이무사진 찍을 때 어디에 둬요? 가운데 두는 것보다 이렇게 대략 만나는 점, 격자선이 만나는 점에 눈 정도를 위치해서 촬영하시면 훨씬 더 그럴듯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갔을 때, 자, 바다에 갔을 때 사진을 찍죠. 가운데 두는 것도 괜찮지만 때때로
여기 3분할선에 맞춰서 촬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바다의 수평선을 이 위쪽 3분할선에 맞췄고요. 그리고 아이가 뛰어가고 있죠. 아이의 얼굴은 3분할선이 만나는 점에 위치를 했어요. 아이의 위치 자체는 이 3분할선 상에 있죠. 이렇게 가운데 두는 것보다 3분할선 상 또는 만나는 점의 얼굴이라든지 눈동자 그리고 수평선은 위쪽 이렇게 구도를 맞춰서 촬영하시면 꽤 그럴듯한 사진을 여러분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주변에 어디에든 있을 거예요. 자, 나무 한 그루를 어디에 둬요? 그쵸? 이 3분할선에 맞춰서 한번 두고 촬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수평선은 여기 아래쪽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거 금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맞춰서 찍어도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맞춰서 촬영하는 걸로 해보시고요. 이 자리에 나무가 없으면 여러분들 사람을 세워서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어디에 세우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세워서 찍어보자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괌에서 공연하는 댄서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가운데 둔 게 아니라 이렇게 3분의 선, 이 선상에 두고 얼굴이 이 만나는 점, 격자선이 만나는 점 근처에 뒀더니 상당히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촬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격자선을 켜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또 한 가지 비율까지 설정해서 촬영하자. 기본 포맷은 4대3이다. 하지만 1대1로도 한번 촬영해보고 격자선을 이용해서 이 격자선 상에 우리가 찍는 대상을 두고 촬영해보자. 그리고 또는 만나는 점에 두고 촬영해보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촬영에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시나요? 자, 카메라를 들고 그냥 찰칵 이렇게 찍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초점? 지금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초점이라는 것은 대상을 선명하게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죠? 왼쪽은 초점이 맞지 않나요? 오른쪽은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왼쪽 사진은 뒤에 초점이 맞아 있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은 앞에 대상에 초점이 맞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자, 저는 이 앞쪽 곳에 초점 맞추고 싶었던 게 아니라 뒤쪽 곳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촬영을 할 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일단 격자선은 이제 켜져 있을 거고요. 자, 내가 앞에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자, 그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죠. 나는 뒤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근데 터치해서 뒤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 되게 스마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스마트하지 않는 순간이 되게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내가 어디에 초점 맞출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는 이 꽃에 초점 맞추고 싶었어요.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거죠. 나는 저 뒤에 있는 팔각정에 초점 맞추고 싶어요. 그럼 팔각정을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출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앞에 있는 꽃에 초점 맞출지, 뒤에 있는 인물에 초점 맞출지 터치해서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려고 터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아래에 보일 수도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오른쪽 어딘가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와요. 그렇죠?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이 슬라이드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왼쪽, 오른쪽.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위아래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밝기, 사진에서 밝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밝기를 바꿔가지고 더 밝게 찍는 것만 하더라도 사진은 상당히 화사해집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초점이 맞아 있나요? 자, 초점이 앞에 맞은 게 아니라 뒤에 맞아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터치를 해서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초점 맞춰야지 완성된 사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터치도 해야 되고 밝기도 조절해야 되느냐? 카메라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완전한 흰색, 그리고 완전한 검정색, 블랙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밝기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흰색과 이 검정색의 가운데 반반 섞은 이 그레이를 기준으로 카메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흰색을 꽉 채워서 찍는다든지 검정색을 꽉 채워 찍으면 회색으로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A4 용지 있나요? 자, A4 용지를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드보드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흰색, 반대쪽은 검정색입니다. 자, 흰색 부분을 여기다 두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스마트폰 화면을 여러분들과 연동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을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고요. 자, 무슨 색이에요? 아까 흰색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가까이 갔더니 무슨 색으로 나오나요? 그쵸? 무슨 색으로 나와요? 회색으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다시 놓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검정색 부분을 두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검정색이 아니라 역시 회색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색을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터치를 한 다음에 낮춰야 되겠죠, 밝기를. 밝기를 낮추니까 검정색이 되죠. 그렇죠? 터치를 한 다음에 그렇죠? 밝기를 낮춰야지. 자, 밝기를 낮춰야지 검정색이 됩니다. 이렇게. 자, 검정색 됐죠? 자, 이번에는 흰색. 흰색도 한번 해볼게요. 자, 흰색을 두고요. 회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터치를 한 다음에 더 밝게 이렇게 해야지 흰색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 촬영에 꼭 한번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밝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밝기 조절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좀 칙칙하게 나온다. 어둑어둑하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밝기를 조절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는데 구도 맞추려고 움직이다 보면 한 2초 정도 지나면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경우에는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아이폰은 이미 노란색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초점도 고정이 되고 밝기도 고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밝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밝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고정이 됩니다. 10초가 지나든 20초가 지나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밝기만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초점도 고정이 됩니다. 자, 초점이 무슨 말이냐? 초점이라는 것은 내 카메라로부터 대상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을 고정시켰어요. 근데 앞이나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초점이 다시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이나 뒤로 다시 움직이면 다시 한번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걸 해주셔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하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부터 대상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자, 갤럭시가 보통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대상 추적 AF를 끄시면 이게 돼요. 근데 대상 추적 AF는 언제 쓰냐? 움직이는 대상들을 촬영할 때, 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상 추적 AF를 켜고 촬영하면 밝기 조절이 안 되는 기종들이 많습니다. 최근 기종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따라다니면서 초점 맞춰서 촬영하니까 이걸 또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역시 그렇죠. 밝기만 조절해도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을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뭐가 아쉽다. 뭐가 아쉽나? 뭐가 아쉽죠? 그쵸? 하늘이 원래 파랬는데 파란 하늘이 날아간 게 아쉬울 거예요. 그럼 이 둘 다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촬영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정을 할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광 사진에서 어둑어둑하게 나와서 실망스러우셨나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밝기 올려서 촬영하면 역광에서도 어둡지 않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밝기 정말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수직과 수평입니다. 자, 사진은 기본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비스듬하게 찍는 것보다 일단은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훈련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이유는 사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보도사진이라고 뉴스나 아니면 매체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 있죠.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찍혀 있으면 이 사진이 막 찍힌 느낌이 들고요. 신뢰감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듯반듯하게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볼 때 마찬가지예요. 두 주인공이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에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잘 보시면 뒤에 수직 수평이 맞아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싸운다거나 아니면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심리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때 보세요. 뒷배경이 확 틀어져 있을 겁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구도를 통해서 수직 수평을 통해서도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인도 타지 마을인데요. 자, 보시면 왼쪽, 오른쪽 사진이 비슷한가요? 저는 오른쪽 사진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이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진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잡지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위의 사진은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 수직과 수평을 맞추라고 했는데 이 사진은 수평만 맞췄죠. 이처럼 여러분들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추려면 제가 자, 인도에 갔더니 요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요가하는 사람들 공중부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부양을 해서 제가 이 타지마할 높이의 중간쯤에 가서 촬영을 하면 수직과 수평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수직이든 수평이든 하나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앞에 책을 두고 촬영해 보세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는 경우는 책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책을 수직 수평 맞춰서 반듯하게 찍을 수 있을까요? 자, 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촬영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보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찍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대상과 책과 평행을 맞춰서 그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나온다. 근데 이걸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일단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명의 위치를 봐야 돼요. 조명의 위치를 보고 조명 바로 아래에서 찍는 것보다는 조명과 벗어나서 찍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도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너무 꽉 차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확대를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두고 촬영을 하면 그림자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촬영할 때 수직과 수평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된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수직만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수평은 맞지 않죠, 액자가. 근데 그 뒤에 있는 수평선에 수평이 맞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광지에 가서 안내판을 찍어요. 내가 이걸 반듯하게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나요? 어디서 찍어야 돼요? 그쵸. 가운데, 내가 정중앙 센터에 자리 잡고 찍어야지 수직과 수평이 맞는다. 근데 좀 재미가 없는 경우는 수직이든 수평이든 하나만 맞춰서 찍어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비슷비슷한 사진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왼쪽은 좀 안정감이 없고요. 오른쪽이 안정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확실히 왼쪽이 위태로워 보이죠. 물론 왼쪽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찍는 게 막 찍은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게 되고 나면 다시 삐뚤게 찍습니다. 사실 패션 포토그래퍼, 패션을 찍는 그런 포토그래퍼들은 삐뚤게 많이 찍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 상태에서 삐뚤게 찍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삐뚤게 찍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비트게 찍냐, 반듯하게 찍냐, 이거는 배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 자체일 수도 있지만 배경을 본다고요. 그렇죠? 배경을 반듯반듯하게 찍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사진 보정을 배워볼 겁니다. 사진 보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스냅시드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서
스냅시드 한글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영어로 된 이런 나뭇잎 모양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냅시드 나뭇잎 모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 주세요. 자, 실행을 했죠. 자,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냅시드를 실행을 시키면 플러스 모양이 보일 거예요. 플러스 모양을 누르거나 왼쪽 위에 열기 눌러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일몰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사진 있으면 좋은데 일출 사진은 많이 없더라고요. 또는 좀 어둑어둑하게 나온 역광 사진도 괜찮고요. 또는 음식 사진 없으면 꽃 사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 장을 가지고 올게요. 즉 뭔가 하면 좀 밝기 차이가 많이 나고 어둑어둑하게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도구에 들어갑니다. 도구 들어가서 기본 보정에 들어갈게요. 자, 도구 누르고요. 그리고 기본 보정에 들어갑니다. 자, 기본 보정에 들어가서 여기 다시 조정 모양을 눌러주면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 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걸 위해서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스냅시드로 들어가서 자,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서 도구를 누르고요. 도구에서 기본 보정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조정, 밝기. 일단 밝기를 볼게요. 우리가 진작 그렇게 밝게 찍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자, 하얀 눈이 왔을 때, 흰 눈이 왔을 때 여러분들 사진 찍었으면 아마 어둑어둑하게 칙칙하게 나왔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밝은 색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색일 때는 카메라는 회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둑어둑 칙칙하게 나왔겠죠. 또는 하얀색 벚꽃이 예쁘게 폈을 때도 아마 칙칙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원래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밝게 터치해서 초점 맞추고 밝게 촬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스냅시드에 와서 밝기 선택한 다음에 자, 밝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위에 밝기 보이죠? 위에 이렇게 밝기라고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손은 여기 화면에 터치하면 돼요. 아니면 좀 더 아래쪽을 터치해도 되고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이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밝기를 올리기만 해도 되게 화사한 사진이 됐죠. 자, 확인하고 싶어요. 원본과 비교하고 싶어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종이 접힌 모양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보정본이에요. 밝고 화사해서 좋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하얗게 날아갔잖아요. 하늘은 좀 더 예쁘게 살리고 싶어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정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정의 기본 원리는 뭐냐? 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전체 밝기를 올려 찍거나 어둡게 찍거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 보정에서는 밝은 부분은 어둡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해요. 자, 이 사진에서 밝은 부분은 여기 있는 하늘 부분이 될 거고요. 어두운 부분은 아래에 있는 꽃밭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조정 누르고요. 여기 보이는 하이라이트 있죠.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음영, 이게 딱 어두운 영역이에요. 자, 하이라이트 낮출게요. 하이라이트 낮추니까 하늘이 더 많이 살아나죠. 하늘이 이렇게 더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정 눌러서 음영, 어두운 영역, 음영, 어두운 영역을 올리니까 자, 이렇게 꽃밭이 또 살아나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채도 아시죠? 채도는 뭔가 하면 색의 진하기입니다. 색을 더 진하게 해볼게요. 채도에서 올려주니까 훨씬 더 예쁜 사진으로 바뀌었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이고요, 후고요. 자, 세 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밝은 영역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채도를 올렸습니다. 귀찮죠? 네, 귀찮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자, 다시 원본으로 돌릴게요. 원본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X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X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도구 들어가고요. 기본 보정 들어가서 다시 조정해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분위기가 바로 아까 했던 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분위기를 올려주겠습니다. 한 번에 끝났죠. 자, 어때요? 밝은 영역은 낮아졌고 어두운 영역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색은 더 진해졌죠. 자,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죽어있던 사진들도 다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아래 적용 버튼 요거 눌러주고요. 그러면 내보내기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자, 내보내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든 내보내기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원본은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보정된 사진은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여러분들 갤러리에 보면 이제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되고요. 거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왼쪽 위에 보이는 열기 버튼 누르고요.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서 자, 더 많은 사진이 안 보여요라고 하는 분들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볼게요. 열기, 열기, 여기 없어요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니까 점 3개짜리 있죠? 이거 눌러주고요. 찾아보기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갤러리에 여러분들의 사진들이 다 보일 거예요. 저는 그런데 폴더에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자, 폴더에서 다른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가져왔어요. 자, 이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하늘도 살아있고 지면에 이 유채꽃인데 살아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카메라로 찍으면 더 잘 나오겠지라고 하고 큰 카메라 있죠. DSLR이나 미러리스로 촬영하면 이것보다 더 못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몰 상황에서는 우리의 스마트폰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HDR 보정을 해주거든요. 자, HDR 보정이 뭔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 보정 들어갈게요. 자, 여기 중간에 도구 버튼 다시 눌러주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HDR 스케이프 보이죠? 자, 이걸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보정이 한 번에 끝났어요. 자, 전후를 볼까요? 전과 후.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의 스마트폰은 이미 HDR 보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이거는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특히 갤럭시 쪽이 많이 그렇습니다. 삼성 갤럭시 쪽은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이 HDR 기능을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사진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나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거죠. 스냅시드에서 HDR 스케이프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보세요. 여기서 자연이 있고 인물이 있습니다. 자, 자연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인물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죠. 인물이 아마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연은 선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향상시켜줘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한 건축물 사진, 그렇죠? 건축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보다 자연이 오히려 더 나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인물 사진, 인물 쪽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도가 너무 강해요. 이게 사진 같지 않고 그림 같아요 라고 하면 터치해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이 강도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HDR 보정은 정말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몰 때, 특히 노을이 예쁘게 질 때 일몰 때 사진을 찍으세요. 근데 하늘만 찍는 게 아니라 노을이 예쁜 곳에서 하늘과 지면의 정보도 어느 정도 꽃이 피어 있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예쁘다거나 아니면 인물과 함께 그렇게 찍어 보세요. 그럼 사진이 좀 어둑어둑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 HDR 스케이프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누구나 작품을 찍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건가 하면 이번에는 자, X에서 나갈게요. 또 다른 기능인 화이트 밸런스 개념을 잠깐 배울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사진을 한 장 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진의 색감을 바꾸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있는 이미지에서 도구, 그리고 네 번째, 화이트 밸런스 보이죠? 자, 화이트 밸런스 들어가서 중간에 조정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색 온도하고 틴트가 있을 거예요. 자, 색 온도. 자, 색 온도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때요? 따뜻한 느낌이 나죠? 왼쪽으로 가볼게요. 차가운 느낌이 나죠? 하루에도 이렇게 색이 있었구나. 새벽의 느낌은 좀 푸르스름한 느낌. 일몰의 느낌은 이렇게 따뜻한 오렌지빛 느낌. 자, 이게 바로 화이트 밸런스 중에서도 색 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틴트 있죠? 자, 틴트를 선택해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조정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틴트. 틴트는 오른쪽 가면, 그쵸. 우리가 마젠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라색. 왼쪽 가면 녹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틴트와 그리고 색온도를 조절해서 우리는 예쁜 색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몰 때 색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오렌지빛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 온도를 올리면 노란색이 올라가요. 오렌지가 안 나옵니다. 자, 오렌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색 온도와 틴트 같이 섞어서 주면 정말 예쁜 색감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노랗게 나온 경우 있죠? 이거를 노랗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노랗게 만든 사진을 노랗지 않게 만들고 싶다. 노랗게 나온 사진을 노랗게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색 온도를 낮춰주면 노란색 사진이 파랗게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파랗게 하지 말고 살짝 낮추면 오히려 노란색만 없애는 그런 어떤 중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빠르게 지금 스냅시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밝기 조절, 일단 하는 거, 밝기 조절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요. 자, 하이라이트 낮추고 음영을 올린 보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뭘 하면 된다고요? 그냥 분위기만 올려도 되고 아니면 HDR 스케프를 써보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자르고 싶었는데 못 잘랐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자르기 선택해서요. 여기서 비율을 설정합니다.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3대2로 할지 4대3으로 할지 가급적 자유 형식은 하지 말고요. 3대2로 할지 4대3으로 할지 선택한 다음에 여기 그쵸 가장자리 부분을 움직여주면 사진을 자를 수도 있다. 그리고 회전 누르면 가로를 세로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에서 방금 색온도 그쵸 그리고 틴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로 지면을 제대로 살려서 찍게 되면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고요. 어둡게 찍으면 노을은 사는데 이렇게 지면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에서 보면 좀 더 괜찮게 나와요. DSLR이나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보다 좀 더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HDR 스케이프까지 스냅시드를 통해서 작업하면 정말 괜찮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메라 설정에서 보면 이렇게 HDR은 켜져 있을 거예요. 보통 켜서 사용하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아웃포커스, 펜포커스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렇게 보이는, 앞에 초점 맞췄는데 뒤까지 다 선명하게 보이죠? 요거는 앞에 초점 맞췄더니 뒤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펜포커스를 하고요. 용어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이게 펜포커스. 요거를 아웃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는 배경을 흐리게 하는 거. 펜포커스는 배경도 선명하게, 대상도 선명하지만 배경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파리고 에펠탑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자, 에펠탑과 함께 내가 내 친구를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자, 이때 아웃포커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아웃포커스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에펠탑이 뿌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진이 됩니다. 물론 근데 뒤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뒤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뿌옇게 하고 싶다. 그때는 아웃포커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벚꽃이 예쁘게 핀 길. 이때는 아웃포커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펜포커스로 촬영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웃포커스가 옛날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웃포커스가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웃포커스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웃포커스는 인물 사진 모드로 넘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가 단순히 인물만 촬영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아웃포커스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쪽에 아웃포커스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없는 분들은 더보기 눌러서 이건 갤럭시예요. 아이폰은 바로 보일 거예요. 바로 아래쪽 화면에 인물 사진 보일 거예요.
갤럭시도 최신 기종은 보여요. 보이지 않으면 더보기 눌러서 여기 인물사진 들어가면 됩니다. 인물사진 없으면 라이브 포커스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인물사진 모드를 인물만 촬영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사진 찍을 때도 많이 씁니다. 자, 꽃사진을 찍을 때 인물사진 모드로 했더니 앞에 있는 꽃은 선명하게 보이고 뒷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꽤 분위기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카메라로 표현하려면 카메라만 구입해서 안 되고요. 렌즈도 정말 긴 대포라고 하죠. 그런 렌즈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인물사진 모드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물사진 모드로 찍었더니 뒤에 알전구들 있죠? 이 알전구들이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 이걸 우리가 이제 보케라고 부르는데요. 보케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알전구가 있고 이런 경우에 한번 인물사진 모드 한번 꼭 사용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쵸? 꽤 분위기 있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폰은 근데 인물사진 여기 들어가면 여기 F4.5 이 부분 있죠? 이거를 터치해봐요. 터치해서 보면 자,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조절하면 F가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펜 포커스가 되고 낮출수록 아웃 포커스가 많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림의 강도를 조절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림의 강도, 아웃 포커스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예요. 자, 광각 렌즈가 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손이 오른쪽 손보다 당연히 더 작아 보일 거예요. 앞에 있는 손이 뒤에 있는 손보다 더 크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광각 렌즈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이렇게 다가가면 왼쪽 가까이 있는 손이 그러니까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손이 멀리 있는 손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왜곡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보드 마크인데 앞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이죠. 자, 이거는 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내가 스마트폰 사진 찍는데 앞에 두고 뒤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두면 이렇게 안 보일 겁니다. 자,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왜곡 없게 찍어요. 내가 볼펜 하나를 찍더라도 왜곡 없게 찍으려면, 자, 볼펜을 내가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이 생기겠죠. 카메라에 가까운 부분은 더 크게 보이고, 먼 부분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종이 책 찍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평행하게 찍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곡이 덜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제품 사진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좀 재밌게 왜곡을 활용해서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물병이 상당히 재밌는 모양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왜곡을 활용해서도 찍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각렌즈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곡을 이용해서 찍어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곡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왜곡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인물의 얼굴은 가운데 부분에 두면 왜곡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도 벌써 왜곡이 일어나서 이게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얼굴이 이 위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쪽에 있으면 얼굴이 길어져요. 그래서 얼굴은 가운데 부분에 두고요. 발 아래 공간은 조금 둬야 돼요. 하지만 발 아래쪽에 공간 조금 두되 다리가 좀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하게 되면 왜곡이 생겨서 더 늘씬하게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발까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발이 너무 크게 나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촬영하면 돼요. 자, 오늘의 실습, 정말 중요한 실습이 있는데요. 아까 밝기 조절 당연히 해봐야 되는 실습이고요. 또 하나의 실습은 자, 인물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전신 사진을 찍어요. 자, 전신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도로 한번 찍어 보고요.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눈높이에서 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배꼽 정도 높이에서 한 장을 찍어요. 그리고 앉아서, 내가 찍는 사람이 앉아서 찍어 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인물의 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내가 굳이 앉아서 찍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스마트폰의 각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높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배꼽 정도의 위치에 두고요. 이걸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찍게 되면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게 돼서 꽤 늘씬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배꼽 정도 높이에서 렌즈를 밀어보자. 알겠죠? 이렇게 밀어서 촬영해 보세요. 이거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하면 늘씬하게 찍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더라도, 거울에 비춘 셀카를 찍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배꼽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밀어서 찍게 되면 훨씬 늘씬하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건 거의 눈높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더 위에서 찍은 거예요. 자, 위에서 찍으니까 얼굴이 커지죠. 자, 앉을수록, 낮출수록 얼굴은 작아지고 비율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운 사람 찍어줄 때는 좀 위에서 찍고요. 그리고 렌즈를 아까 카메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밀기로 했잖아요. 반대로 미는 거예요. 반대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크고 다리가 짧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돼요. 미는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밀어서 찍게 되면 상당히 늘씬하게 그렇게 찍어줄 수가 있다. 얼굴은 작게 나오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스냅시드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원건 왜곡. 여기 원건 왜곡에 들어가면 돼요. 자,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에서 일단 스냅시드 들어가고요. 사진 한 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기. 여러분도 전신 사진, 좀 길쭉하게 나온 사진을 한 장을 가지고 오세요. 자,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서 뭘 할 건가 하면 도구 들어갈 거예요. 도구. 그리고 원건 왜곡. 원건 왜곡 찾았죠? 자, 원건 왜곡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위아래 움직이면 됩니다. 자, 위로 움직이면 이게 늘씬하게 되는 거죠. 낮추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 올리면 밑에서 위로 찍은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훨씬 늘씬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장자리. 위쪽에 가장자리를 보니까 새카맣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손에 딱 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메꿔졌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스냅시드가 되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빈 부분을 주변의 정보를 인식해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작업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쵸. 배경이 단순한 데서 촬영해야지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인물사진 얼굴 보정하는 거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필터 쓰면 되지 않나요? 스노우 필터 쓰면 되지 않나요? 네, 그거 써도 돼요.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보정이 있습니다. 얼굴에, 자, 우리가 피부 보정을 할 때 전문가들 어떻게 하냐? 매끌매끌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뿌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보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가져와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도구, 그리고 인물 사진. 보이죠? 거의 아래쪽에 있어요. 거의 아래쪽에 보면 인물 사진 있습니다. 인물 사진 들어가서, 자, 이런 거 쓰지 말고요. 근데 가운데 조정 버튼 누를 거예요. 가운데 조정 버튼 누르면 스포트라이터, 피부 보정, 눈동자 보정 이렇게 있죠. 자, 스포트라이터는 뭐냐? 움직여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얼굴은 밝아지고요. 주변부는 어두워져요. 이러면 얼굴이 더 빛나게 됩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터. 피부 보정. 자,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 스냅시드에서는 내가 화면을 움직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확대한 상태에서 여기서 움직이면 안 움직이고요. 왼쪽 아래 마우스 패드 같은 곳에서 움직여줘야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톡톡 두드려주면, 두 번 두드려주면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피부 보정하기 전 했을 때 어때요? 그쵸? 질감은 살아있으면서 피부만 싹 부드러지죠. 눈동자나 눈썹은 선명해요, 그대로. 그쵸? 자, 이런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아래 보면 눈동자 보정. 자, 이거는, 자, 눈동자 보정 0일 때는 이렇고요. 올라가면 너무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AI, 그쵸? 무슨 사이보그 로봇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 20 정도 해주면 눈이 더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자, 요거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냅시드는 작업을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도구 들어가서 얼굴 방향 들어갈게요. 자, 얼굴 방향은 여러분들 밤에 혼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해볼까요? 자, 밤에 혼자 하면 이게 뭐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밤에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막 찍죠. 얼굴 각도 생각 안 하고 이 얼굴 각도가 내가 찍을 때 정말 중요하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다시 앞에 조정 버튼 누르고요. 여기 보면 눈동자 크기 이런 건 해줘도 괜찮습니다. 눈동자 크기만 좀 크게 해서 하면 좀 더 시원시원한 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웃지 않는 사람 억지로 웃게 하는 건데 이게 조커가 될 수 있어가지고 조커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시면 인물사진 보정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게 된 겁니다. 쉽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이게 없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이 앞에 보면 0.6, 0.5가 보일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세 그루짜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초광각 모드인데 이게 카메라로 따지면 13mm 광각입니다.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사용하기는 정말 어려울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초광각으로 찍으면 왜곡이 많이 돼요. 자, 여기 경복궁 가보셨나요? 향원정이라는 곳인데 여기 가면 단풍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사기를 친 거냐? 이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곡이 된 거예요. 왜곡.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여기 곱하기 1, 1로 찍으면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풍이 이렇게 많이 안 보여요. 근데 0.6으로 찍었더니 이 부분이 자, 지금 여기 있는 단풍 부분이 왜곡이 돼서 확 늘어나서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각 모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촬영해 보세요. 자, 광각을 촬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로보다는 세로가 촬영하기 좋을 거고요. 이렇게 지면과 하늘의 정보가 좀 많을 때 그때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이렇게 넓고 시원하게 찍으니까 훨씬 멋있게 보이죠. 아니면 바닥에 두고 사진을 찍을 때. 자, 바닥에 두고 여러분들 사진 어떻게 찍어요? 그냥 바닥에 두고 찍는다는 게 이렇게 낮춰서 찍는 게 아니라 자, 스마트폰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찍는 거예요. 왜 뒤집나요? 그쵸. 렌즈가 최대한 바닥에 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찍으면 저 지금 이렇게 뭔가 느낌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초광각 모드를 한번 또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면이 꽃도 있고 사람도 있을 때 이렇게 찍는 거고요. 자, 이거는 초광각일까요? 아니면 일반일까요? 이건 오히려 망원이에요. 자, 망원은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여기 0.6, 1이 쓰는데 그 뒤에 3이 있고 뭐 10원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을 거예요. 2나 3 이렇게 찍게 되면 망원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당겨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언제 당겨서 찍냐? 이렇게 앞에 있는 꽃과 뒤에 있는 정자. 근데 또 보세요. 더 커졌죠? 꽃과 정자가 봤을 때 훨씬 더 커졌죠. 이렇게 압축해서 찍을 때, 뒤에 있는 것을 좀 더 당겨서 찍을 때, 요건 망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건물도 다 찍고 싶고, 위에 있는 은행잎이나 단풍을 많이 놓고 찍고 싶어요. 이때 광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사진을 찍을 때, 어떨 때 광각을 쓸지, 어떨 때 망원을 쓸지, 요거까지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남은 사진들 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광각일까요? 아니면 망원일까요? 네, 조금 더 당긴 망원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 뒤에 보면 여기가 남산타워입니다. 서울의 남산타워고요. 여기는 세비섬이라는 곳인데,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남산타워가 훨씬 더 작게 보입니다.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작게 보여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X, 3X 확대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확대를 했을 때 대충 확대하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하고 나면 밑에 숫자가 2X, 3X가 있을 겁니다. 그 눌러서, 숫자를 눌러서 해주시면 화질이 좀 더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광각으로 찍었어요. 남산타워는 좀 작게 보이더라도 이 전체적인 풍경을 다 담기 위해서 광각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망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등과 뒤에 있는 건물
모습이 같이 보이도록. 근데 당연히 이렇게 찍으면 좀 어둑어둑하고 느낌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HDR 보정을 좀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은 어떻게 찍냐? 자, 꽃이 빛을 받고 있어요. 꽃이 빛을 받고 있는데 빛 배경이 이렇게 새카맣지는 않습니다. 좀 어둑어둑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의 스마트폰은 어둡게 찍으면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어두워져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새카만 공간 아니지만 어둡게 찍었더니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뒷부분은 새카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HDR 보정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HDR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찍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죠. 자, 이 사진도 기본적으로 일반 모드로 찍었고요. 자, 요거는 광각으로 찍었습니다. 요것도 일반, 오히려 더 확대해서 찍었어요. 확대해서 찍어야지 간판들이 더 압축해서 보이게 돼요. 간판들이 압축돼서 보이게 된다. 자, 멀리 태양이 지고 있어요. 당연히 망원으로 찍어야 되겠죠. EX, 3X로 찍어야지 태양이 좀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여기만 이렇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배가 지나간다 그러면 배를 같이 넣어서 찍으면 좋겠죠. 그리고 찍었는데 그날따라 날이 좋지 않아서 오렌지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화이트 밸런스 들어가서 색온도 올리고 색조 올리고 어디서요? 스냅시드에서 어디 들어가요? 화이트 밸런스 들어가요. 그리고 색온도 올리고 그리고 색조, 틴트 올려주면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올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색감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의 힘이에요? 스냅시드에서 화이트 밸런스의 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바닥에 있는 물에 대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제 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찰랑찰랑. 근데 찰랑찰랑하면 이렇게 반영이 깨끗하게 생기잖아요. 자, 물이 어쨌든 있으면 물 가까이 둬야 됩니다. 물 가까이 두고 찍으면 정말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건물도 찍고 단풍도 찍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광각으로 찍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인물 사진 모드로 꽃만 찍고 뒷부분은 뿌옇게 만든 거예요. 자, 넓은 장면이 다 담기게 하고 싶어요. 그때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주변이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한 경우에 우리는 초광각 모드를 쓰면 됩니다. 자, 인물 사진을 찍는데 인물만 찍는 게 아니라 위로도 은행잎이 있는데 아래로도 은행잎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게 있죠. 자, 이걸 일반 모드로 찍으면 이렇게 느낌이 절대 나지 않아요. 일단 늘씬하게도 찍고 싶고 위에 있는 은행잎, 아래에 있는 은행잎을 같이 찍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초광각 모드를 써주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단풍, 아래에 있는 단풍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조절을 해서 찍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초광각이 아닙니다. 부분만 잘라서 찍는 거죠. 여기 만약에 능소화인데 능소화가 여기만 있어. 다른 데는 능소화 다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는 좁게 EX, 3X로 망원 모드로 찍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 질 때 이렇게 찍을 때 노을 있잖아요. 찍을 때 주변에 조명이 있다 그러면 그 조명 옆에 서서 찍어 보세요. 그러면 꽤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광각 모드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 단풍과 건물까지 시원시원하게 다 나왔다. 마찬가지죠. 건물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만 찍게 되면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를 사진들만 잔뜩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배경과 인물을 좀 작게 찍더라도 배경과 함께 찍으면 아, 어디 다녀왔다. 이런 훌륭한 인증사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3분할 선상에 인물을 위치시켰고 뒤에는 꽃까지 나오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촬영한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고 보정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강의 어땠나요? 여러분들 뭔가 알 것 같죠? 자,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보정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엘란 비탈 박성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